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한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6개월 전쯤에 시댁에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회사 일이 많이 바빴던 시기라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 위로 새형님이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모임에 빠진다며 상당히 안 좋게 보길래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시댁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아침 일찍 시댁에 모여 차를 2대로 출발했어요. 한 대가 밴이라 그곳에는 시부모님과 새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이 함께 타기로 했었고 다른 한 대에는 새 형님과 제가 타기로 했었죠. 중간중간 휴게소에 들렸을 때 시부모님과 남편을 챙기면서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목적지의 절반 정도 왔을 때 운전을 하시던 큰형님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그런데 밝았던 분위기를 갑자기 조정하더니 저에게 너무 버릇없다는 말을 꺼내면서 심각하게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시댁에서 모임이 있을 때는 군말 없이 따라야 되는 건데 저는 한 번 말하면 듣지를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죠.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 최대한 침착하게 제 사정을 설명하려 노력했는데 큰형님은 말대꾸를 한다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고 둘째, 셋째 형님들도 큰형님의 말에 동조하고 있었죠. 차 안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형님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속은 정말 말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참아야만 안 좋아진 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더 크게 화를 내었죠. 동서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내가 얘기하는 걸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은데 동서만 사정을 봐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 우리는 한가하니? 내가 한 소리 하기 전에 알아서 조절했으면 됐을 거 아니야. 괜히 쓴소리 해야지만 그제서야 회사에 사정을 얘기해서 조절했다고 얘기하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자주 있는 모임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가는 단체 여행인데 얼마나 바쁘다고 가족 모임을 빠지려 들어. 이번에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 저번에도 한 번 참고 넘어갔으면 눈치껏 행동을 해야지. 내가 봤을 때 동서는 회사 일이 별로 바쁘지도 않은데 일부러 안 가려고 꾀부리는 거지? 막내 며느리니까 할 일도 많을 것 같고 눈치도 봐야 하니 여행보다는 수발들러 오는 것 같아서 계속 빠지려는 거잖아. 우리가 동서보다 몇 년을 더 살았고 시댁에서 며느리로 몇 년을 더 지냈어. 동서도 막내로 들어왔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말을 안 해도 알아서 눈치껏 좀 행동했으면 좋겠네. 형님은 어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콕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정말 저도 막내 동서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고 했던 게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형님 앞에서 제가 한 소리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내 동서는 정말 개념이 너무 없는 것 같다니까요. 저는 정말 회사에서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 사정을 말씀드린 것 뿐이었어요. 일부러 빠지려고 없는 일을 꾸미거나 한 적은 정말 없었어요. 어머, 형님들이 얘기하는데 어디서 토를 달아? 나는 동서가 들어오기 전에 내가 막내였을 때는 시키는 건 뭐든지 했었고 모임에도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새 형님들이 왜 시댁 식구들과 며느리들을 따로 분류해서 차를 탔는지 그때 알 수 있었고, 제 입장은 전혀 이해해 주려 하지 않는 새 형님들한테 너무 서운했었어요. 그렇게 차 안의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졌고, 그동안 저에게 쌓인 게 많았었는지 새 형님들은 쉬지 않고 불만을 털어놓으며 막말까지 뱉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속마음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안 좋은 대화를 계속해서 주고받게 되었는데 운전을 하던 큰형님이 극도로 흥분을 했는지 갑자기 저에게 욕을 퍼부으면서 운전까지 험악하게 하는데 앞만 보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험한 말을 뱉어댔죠. 불안했던 상황 속에 앞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큰형님은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는 바람에 너무 놀랐는지 충돌을 피하려고 운전대를 틀었습니다. 한 바퀴 돌던 차량 안에서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제가 앉아있던 호미와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부딪힌 건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제 머릿속에 아무런 기억조차 남아있지 않았었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 제가 고통스러워하며 움직이자 제 목소리를 들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고통이 찾아왔었죠. 알고 보니 교통사고 충돌로 인해 창문 유리창이 깨지면서 파편들이 눈에 들어갔고 갈비뼈와 손목 골절까지 있는 충격적인 상황이었어요. 대수술을 받은 저는 언제 회복이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양쪽 눈은 수술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게 되는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죠. 의사 말로는 시력이 회복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차후에 지켜봐야 한다고 나중에 추가적인 수술을 진행해야 될 수도 있다면서 경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수술 경과가 좋지 않아 회복이 되지 않게 되었을 때는 평생 시력을 회복할 수가 없어 앞을 볼 수 없다는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새 형님들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 형님들은 타박상 정도였지만 저만 크게 다친 거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했는지 병문안을 자주 와서 제 옆에서 상당히 많은 걸 도와줬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상태라 그런 형님들의 모습들이 가식적으로밖에 안 보였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저는 형님들이 병원에 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난리를 쳤었지만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저를 간호해 주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점점 분노했던 마음이 수그러들게 되었어요. 비록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새 형님들은 저를 친자매처럼 챙겨 주었죠. 병원에서는 시력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다른 곳은 크게 문제가 없으니 일단 퇴원해서 편하게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렇게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저희 부모님께서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도와주셔서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었죠. 집에 온 지 한 일주일쯤 지났을 시점에 남편이 시부모님께서 제 몸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한다며 저희 집에 오신다고 했었는데 새 형님 내외까지 같이 온다는 말에 가족 모두를 저희 집에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지라
차라리 시댁에 잠깐 들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한테 시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 생각을 얘기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새 형님 내외도 시끌벅적하게 들어오면서 제 몸 상태는 어떤지 물어보길래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드리자 큰형님은 뭐하러 일어나냐고 몸도 힘든데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하루빨리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앞이 보이질 않으니 목소리로 그 사람들의 얼굴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죠. 그나저나 병원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니?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지? 하루빨리 좋아져야 할 텐데 계속 약만 먹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다. 병원에서도 아직 그렇다 할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며칠 전에 검사를 다시 해봤는데 어쩌면 다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 전에 회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결정하긴 했지만 아마 다시 수술을 진행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에휴, 좀 더 큰 병원으로 가보는 건 어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더는 못 보겠다. 동서가 하루빨리 앞이 보여야 내 마음도 조금은 편해질 텐데 회복이 너무 더디니까 나까지 조급해지는 것 같아. 벌써 3달이 훌쩍 넘었잖아. 이러다 영영 시력을 회복 못하는 거 아니야? 수술하면 확실히 좋아진대? 그것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손상이 많이 돼서 시간이 꽤 필요한가 봐요. 저도 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보이기만 한다면 소원이 없겠네요. 시댁 식구들도 제가 앞을 볼 수 없다는 거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저 또한 답답한 시간들이 하루빨리 지나가길 원했었어요. 병원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었지만 그 시간도 저에게는 너무 길게만 느껴지고 있었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잠깐 쉬고 싶어 남편의 도움을 받아 방에 들어가 먼저 누웠어요. 그날은 시댁에서 자고 가기로 결정했었거든요. 남편은 아주버님들과 술 한잔하고 뒤늦게 방으로 들어와 눈을 붙였고 인기척에 잠깐 눈을 떴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형님들이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가 방 안에까지 들려오고 있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 귀가 예민해졌는지 작은 소리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었죠.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준다고 생각했던 새 형님들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죠. 형님,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저는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시부모님 앞에서 연기하는 것도 이제 지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몇 달이에요? 앞이 안 보인다고 모든 일들을 전부 열애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부엌에서 땀 흘리며 힘들게 음식하고 있는데 막내 동서는 앞이 안 보인다고 시부모님이랑 웃으면서 수다나 떨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는 제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는지 알아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평생 장님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막 부려먹으면 안 돼요. 아버님, 어머님도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저희 입장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잖아요. 별 수 있어. 환자라고 감싸고 도니까 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차라리 앞이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좋을지도 몰라. 그냥 무시하면서 지내면 되잖아. 앞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뭔 짓을 하던 아무것도 모를 거고, 우리가 발을 걸어도 자기가 실수로 넘어진 줄 알겠지.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던 거 전부 다 풀어버리자고. 그럼 저는 내일부터 할게요. 혼자서 쉬는 거 얼마나 꼴보기 싫은 줄 알아요? 장님이면 다 되는 줄 안다니까요. 이제는 아예 움직일 생각조차 안 해요. 그렇다고 너무 티나게들 하지는 말고, 잘못하다가 또 어디 하나 부러지기라도 하면 그것도 참 곤란하다고. 말 안 해도 동서들이 잘 하겠지만 웬만하면 티 안 나는 것들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자면 상한 음식을 먹인다던가, 아니면 걸레로 얼굴을 닦아주던가, 그런 거 왜 있잖아. 어차피 볼 수도 없는데 우리가 뭔 짓을 하던 어떻게 알겠어? 나는 내일 막내 동서가 아침에 나오면 문 앞에서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걱정해주는 척 일으켜주면 뭘 알겠어? 저는 그럼 얼굴 닦아준다고 화장실 데려가서 변기물로 세안시킨 뒤에 발수건으로 얼굴 닦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야 속이 풀릴 것 같네요. 어머, 저는 지금 당장 우유 하나 빼놔야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동서 나오면 바로 상한 우유 주려고요. 생각만 해도 너무 즐거운데요. 내가 동서들한테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있을 때 막내 동서 옆에서 내가 제일 오랜 시간 있었잖아. 그때 바닥 닦던 걸레로 입 닦아주고 우리 집 개가 쓰던 칫솔 가지고 와서 양치시켜줬잖아. 막내 동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내 속은 얼마나 시원했는지 알아? 우리가 손해본 거 이렇게라도 해야 보상받는 느낌이라니까. 최대한 티 안 나게만 행동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를 친자매처럼 챙겨준다고 엄청 좋아해. 그러니까 동서들도 앞이 안 보인다는 걸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오히려 좋은 부분들도 꽤 있다니까. 나는 차라리 지금이 훨씬 좋을 때도 있어. 스트레스 풀기 딱 좋거든. 새 형님들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척 했지만 그건 전부 다 거짓된 행동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들을 듣게 된 터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저로서는 새 형님들이 접근을 하게 된다면 그게 뭐든 항상 의심을 하게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이 다가오는 게 갑자기 두려웠고, 저를 다치게 했던 큰형님이 병원에서 진심으로 간호해줬다고 생각했었는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거짓된 행동들이었던 거죠. 새 형님들의 대화 소리를 듣게 된 저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눈을 회복시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죠. 그날 하루 종일 잠 한숨 못 자고 누워만 있다가 남편이 일어나길래 저는 바로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면서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제가 몸이 좋지 않다는 말에 걱정이 됐는지 남편은 시부모님께 제 몸 상태에 대해 얘기한 뒤 곧장 짐을 챙겼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바로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그날 느낌적으로 새 형님들이 안 좋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마디라도 붙였을 텐데 제가 아침 일찍 집에 간다는 말에 새 형님들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있었죠.
그렇게 남편의 도움을 받아 저는 시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한동안 시댁에 가는 건 힘들 것 같다면서 남편한테 몸이 좋지 않다는 걸 최대한 어필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예정대로 망막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의사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며 경과를 지켜보자는 말에 저는 며칠을 입원한 다음 한동안 부모님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의 일이 많이 바빠져서 한동안 저를 보살펴 줄 수가 없었죠. 부모님 집에 있어서 그런 건지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으면서 제 몸에도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검게만 보였던 시야에 조금씩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사물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좋아졌고, 병원에서는 경과가 좋다며 앞으로 관리만 잘한다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님과 저는 그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만 남편한테는 비밀로 했어요. 제 몸 상태가 어떤지 형님들의 귀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좋아진 다음 제가 직접 형님들이 저를 그동안 어떻게 대했는지 전부 다 확인해 보고 싶었죠. 그래서 부모님께도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면서 완벽하게 앞을 볼 수 있을 때 제가 직접 얘기하겠다며 부탁드렸었죠.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남편은 저에게 눈이 어떤 것 같냐고 물어보고 있었지만 저는 크게 변화된 게 없다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로 대충 둘러댔어요. 이미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된 상태였죠. 제가 아직 잘 안 보인다고 얘기하자 남편은 시댁에는 나중에 가야 될 것 같다고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알고 보니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라 시댁에서 식사 모임이 있는 것 같아 남편과 대화 끝에 시댁에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저희 부부는 시댁에 가게 되었고, 저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동안 계획했던 것들을 준비했어요. 새 형님들의 실체를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실하게 파헤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의 부축을 받으며 거실에 앉아있자 새 형님들이 저를 보러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안 보이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큰 형님이 먼저 저에게 말을 붙여왔습니다. 형님들은 제가 보이는 줄도 모르고 서로 키득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시모는 가족이 다 모였으니 서둘러 음식 준비하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하자 새 형님들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거실에 앉아 있는 것보단 형님들과 대화라도 좀 하게 주방에 앉아 있고 싶다며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눈이 안 보이는 척 연기를 계속하는 건 힘들 것 같아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린 상태로 새 형님들이 음식 준비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오자 큰 형님은 저를 바라보면서 시모가 저를 위해 곰국을 끓여줬다고 많이 먹어야 된다면서 걱정해주는 척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시모가 주방에서 다시 나가자 새 형님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더니 서로 무언가 속닥거리며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눈으로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었죠.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경악스러운 새 형님들의 행동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새 형님들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챙겨주는 척 했지만 저번에 말했던 모든 것들을 계획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들키고 싶지 않아 꾹 참고 버텨내며 모든 것들을 증거물로 남겨두고 있었고, 그렇게 분노만 남겨져 있던 저는 다음날 아침에 모두가 식사를 하려고 한자리에 모였을 때 전날의 새 형님들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어땠는지 확인시켜 주었어요. 갑자기 이게 뭐니? 아니, 잠깐만. 생각 없이 막내 며느리한테 물건을 받긴 했는데 너 앞이 안 보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 손에 물건을 쥐어줄 수 있는 거지? 어머님, 저 지금 다 볼 수 있어요.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어제도 전부 다 보이고 있었지만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증거물로 남겨두려고 연기하는 척 했던 거였어요.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당신 언제부터 눈이 보였던 거야? 그럼 그동안 나한테도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왜 그랬어? 나한테는 말을 했어야지. 무슨 일인데 지금까지 숨긴 건데? 어머님한테 드린 게 내가 전날에 겪었던 일들에 대한 영상이야. 내가 100번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보고 얘기하자. 시모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제가 녹화해 두었던 영상을 재생시켰고 잠시 뒤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새 형님들의 충격적인 행동들이 전부 다 영상 속에 담겨 있었죠. 저는 새 형님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새 형님들의 추악한 행동들을 전부 수용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입을 여셨어요. 큰며느린, 너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니? 콩국에다가 뭔 짓을 한 거야? 행주반물을 왜 콩국에다 섞어서 막내 며느리한테 먹으라고 건네준 거니? 둘째 며느리 너는 지금 화장실에서 변기물을 퍼서 막내 며느리 세수시켜준 뒤 걸레로 얼굴을 닦아준 거야? 너희들 눈이 안 보인다고 이런 짓을 저질러? 셋째 너는 설거지 한 물을 마시라고 준 거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어떻게 환자한테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왜 대답들을 못해? 막내 동서가 하는 짓이 너무 얄미워서 그랬어요. 뭐만 하면 모임에 빠지려고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저희가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요? 사고가 난 건 제 잘못이지만 막내 동서가 원인 제공을 한 거라고요. 며느리 노릇만 잘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눈 안 보인다고 거실에만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데요. 저희는 항상 고생하는데 동서는 편하게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골탕 좀 먹이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저는 제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앞이 안 보이는 걸 이용해서 저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나는 잘못 없다. 동서가 며느리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우리가 좀 행동한 것뿐이야. 잘못한 건 없다고. 이 사람이 정상도 아니고 환자인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영상에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던데
한두 번이 아니죠? 큰형님이 나 병원에 있을 때 걸레로 얼굴 닦아주고 그랬었대. 내가 새벽에 형님들이 나누는 대화 전부 다 들었었어. 나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당신이 어떻게 재수 씨한테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나한테는 재수 씨 걱정 엄청 하더구만. 그것들 전부 다 거짓된 모습이었던 거야? 아니, 왜 다들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건데? 원인 제공은 막내 동서가 먼저 시작한 거라고. 안 보이는 척 연기한 거 봐봐. 동서가 저렇게 무서운 사람이라니까.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은 갑자기 시모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큰형님이 시켜서 저지른 행동이라고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며 발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이미 두 귀를 닫아 버렸고 새 아주버님들 또한 형님들의 충격적인 모습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제일 크게 화가 난 건 남편이었고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죠. 알고 보니 제가 당했던 걸 그대로 똑같이 형님들도 겪어보라면서 행주밥 물을 공국에 섞어서 큰 형님한테 지어줬고 둘째 형님한테는 변기에 있던 물과 걸레를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셋째 형님한테는 설거지한 물을 마시라고 손에 쥐어줬어요. 세 형님들 전부 당황해서 머뭇거리고 있자 시모는 당장 똑같이 겪어보라고 화를 냈지만 아무도 선뜻 먼저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모는 세 형님들 전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 같다고 큰형님 입에 억지로 행주반 곰국을 털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차례대로 제가 당했던 만큼 그대로 돌려주었죠. 시모는 두 번 다시 볼 일 없을 것 같다면서 세 형님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 문제로 아주버님들과의 관계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현재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지낼 수가 없어 큰형님 내외는 별거 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세 형님들은 아예 발도 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는 현재 그 사람들을 상대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평생 앞을 볼 수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더 추악한 행동을 저질렀었겠죠. 앞으로 절대 용서해줄 마음 조금도 없고 그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큰형님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다 보니 저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현재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내린 결정이겠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고 있는 중이네요. 큰 아주버님은 이번 일로 인해 저에게 용서를 받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별거 생활을 할 거라며 저희 남편에게도 맏형으로서 미안해하고 있어요. 남편도 절대로 받아주지 말라고 새 아주버님들한테 억울한 눈물까지 흘린 상태라 이 사태는 좀처럼 쉽게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새 형님들이 아주버님들 몰래 파생상품 주식에 투자했다가 상당히 많은 돈을 전부 잃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아마 더 이상의 관계 유지는 힘들 것 같아 보이네요. 정말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두 눈이 많이 회복이 된 상태이지만 꾸준하게 치료를 받고 있어요. 앞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지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제 삶에는 웃는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시댁 집안에 대해 사연을 신청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2년 전에 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게 되시면서 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부모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댁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로 저를 대하면서 많은 상처를 주었어요. 부모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도 저를 함부로 대했었지만 그래도 참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시댁 식구들은 상처난 곳을 더욱더 후벼 팠었죠. 저도 사람인지라 한 번 잃게 된 이성을 붙잡을 수는 없었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로 인해 시댁 집안 또한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사일을 하셨던 부모님께서 항상 바쁘게 살아오시다가 오래간만에 여유가 생기셨는지 여행을 다녀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었고 항상 저희 부모님께 잘했던 남편은 저 몰래 즐거운 여행 되시라고 용돈까지 넣어 드렸었죠. 그렇게 두 분은 전국 명소를 돌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께서 사고가 난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연락이었죠. 그때가 추운 겨울도 아니었는데 10중 추돌 사고가 있었어요. 부모님의 차는 앞뒤가 흔적도 없을 만큼 참담했었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보니 고속도로 바닥에 살얼음이 얕게 깔려 있었는데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차들이 부모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던 거고 저속 주행을 하시던 부모님께선 그대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하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신 거였어요. 사고가 나기 몇 시간 전에도 부모님과 함께 통화까지 했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 하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저로서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그렇게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고 남편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이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 정신이 정말 나가버린 저를 바라보신 시모가 하셨던 첫마디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네요. 내가 언젠가 한 번은 큰 사고가 날 줄 알았다니까. 퍽하면 여행만 다니시더니 결국 이 꼴을 당하셨구만. 내 아들 돈을 그렇게 빨아가시더니 욕심이 하늘을 찌르니까 벌을 받으신 거지. 네가 이렇게 넉나가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가서 어르신들 술도 좀 따라드리고 부족한 음식 채워주면서 감사함을 표해야지. 여기서 이러고 있는다고 세상 떠난 사돈분들이 다시 돌아오기라도 한다니. 너희 부모 장례를 왜 내 아들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늙으면 세상 떠나는 거 조금 더 일찍 떠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언제까지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야? 엄마, 뭐 잘못 드셨어요? 한 분도 아니고 두 분 다 동시에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위로해줘도 모자란데 오늘만큼은 말 좀 가려서 해주시면 안 돼요? 평소에 이쁜 짓을 했어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제가 며느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왔는 줄 아니? 그동안 행실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은 거라고. 제가 어머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희 부모님 장례식에서까지 말을 함부로 하세요? 위로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으니까 볼일 끝나셨으면 돌아가 주세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상태라 그동안 시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저 또한 안 좋은 말들을 거침없이 뱉어대었죠.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세상 떠나셨는데 시모는 위로의 한마디를 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더 상처되는 말들을 하셔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쌓여왔던 불만들을 시모에게 쏘아댔고 저희 부모님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모로 시작된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이성을 잃은 시모는 장례식장 안의 물건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셨어요. 남편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했는지 밖으로 모시려 했지만 아주버님이 남편을 밀치면서 더 큰 화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엄마 몸에 손을 대는 거야? 당장 안 비켜? 그동안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시겠어? 우리가 도와달라고 손 내밀었을 때 조금이라도 생각해줬다면 우리의 관계가 이 정도로 안 좋아지지 않았을 거라고. 내 말이 틀려?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가족 아니냐고. 아주버님, 말 한번 잘하셨네요. 방금 어려울 때라고 하셨어요? 예전에 저희 가게가 많이 힘들어졌을 때 월세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위기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었는데도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라면서 아예 등을 돌려버리셨잖아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와주는 게 진정한 가족이라고 항상 입에 달고 사셨으면서 왜 그렇게 하신 건데요? 그때 당시 저희가 너무 상처받아서 정말 인연 끊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고 오히려 더 장사가 잘 되니까 저희한테 뭐라도 뜯어먹고 싶어서 거머리처럼 붙어서는 떨어지지 않으려 하셨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장사를 갑자기 하시겠다면 저희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면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저희 부부를 매몰차게 걷어차셨으면 당연히 바라시는 게 정상이 아닌 거죠. 예전에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가게가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배달 위주로 안주를 만들어 팔았었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가 싶더니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많았었죠. 그때 가게를 접고 다른 걸 알아봐야 될 정도로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월세를 낼 수 있는 돈이 없어 몇 달치가 밀리고 보증금에서 차감을 했었을 만큼 생활고에 시달렸었죠. 그때 남편이 시댁에 도움을 요청했었어요. 이미 저희 부부는 대출도 많이 받았었고 친정 부모님한테도 돈을 빌렸던 터라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았는데도 잘 안 되니까 남편도 많이 답답했는지 시댁에 찾아가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었죠. 하지만 어차피 망한 거 돈만 날린다면서 10원짜리 하나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남편과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저희가 잘 되더라도 절대로 도와주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에 남편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두 발로 뛰는 것밖엔 없었어요. 어차피 망하게 될 거라면 음식들은 전부 다 폐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엔 차라리 저희 가게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했었죠. 마지막 발버둥이었고 저희 부부는 전단지와 함께 술과 함께 할 수 있는 안주거리를 만들어 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부 나눠 드렸습니다. 술집에서 안주 하나 시키다 보면 나중에 결제할 때 몇만 원이 나오잖아요. 저희는 부담스러운 가격을 확 낮췄고 굳이 나와서 술집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히 저희가 준비한 음식들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저희 가게를 모르는 지역 분들에게 계속해서 알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느덧 배달 전화가 한두 통 오게 되었고, 저희 부부가 계획했던 대로 조금씩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거의 1년은 남은 거 없이 전부 다 퍼줬었죠. 이런 노력이 결국 좋은 성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처음엔 작게 시작했던 사업이 점점 더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잘 되자 아주버님이 그걸 보고 배가 많이 아프셨는지 본인들도 해보겠다며 장사를 시작한다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과거에 저희 부부한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와주지 않았던 아픔들 때문에 일절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아주버님을 도와주는 게 좋겠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도와줬어도 아주버님은 준비 없이 무작정 시작했기 때문에 망하는 건 당연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저희 부부에게 탓을 돌렸고 서로의 감정이 안 좋았던 상태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집안의 장남이라고 아주버님 편만 들지 저희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시댁에 가는 발길도 끊어버리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런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오던 도중에 부모님께서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였고, 시모는 장례식장에 오자마자 저에게 마음을 곱게 쓰지 못해서 벌을 받게 된 거라며 상처되는 말을 꺼내셨던 거였어요.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왔던 만큼 격한 싸움이 벌어졌었고, 장례식장에서 한바탕 난리를 친 다음 시댁 식구들은 돌아가게 되었죠.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것도 충격인데 시댁 식구들까지 난리를 치고 가니 제가 버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부모님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면서 오열을 하다 지쳐 잠이 들었고 남편도 많이 힘들었는지 제 옆에서 잠깐 눈을 붙였었는데 갑자기 무언가 차가운 것들이 제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나 고개를 들어 올리자 집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던 시모가 다시 나타나 큰 봉지 안에 들어있던 각 얼음을 제 얼굴에 뿌려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어오셔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얼음을 제 머리 위로 쏟으시는 건데요? 뭐하러 또 오신 거예요? 저희는 어머님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요. 네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걱정돼서 정신 좀 차리라고 마트에서 얼음 한 봉지 사다가 머리에 뿌려준 건데 뭐가 잘못됐니? 부모가 세상 떠났는데 잠이나 자고 있으니 사돈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장례를 치르려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조금 있다가 사람들 올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라. 시모는 갑자기 알 수 없는 말을 꺼내셨고 잠시 뒤 아주버님이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조이금함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죠.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고 있는데도 시댁 식구들은 저희 부부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모르는 분들이 저희 부모님 장례식장에 들어오셨고 시모의 안내를 받아 조의를 표하시더니 식사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시모의 지인분 되시는지 끊임없이 들어오셨고 잠시 뒤 조의금 앞에 앉아있던 아주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또다시 줄지어 들어오고 있는 분들과 인사를 주고 받으셨어요. 이번에는 아주버님 지인분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형님과 시부의 지인분들까지 줄줄이 들어왔고 남편과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장례식장 안에 시댁 식구의 지인분들로 꽉 차게 되었고, 한참의 시간 동안 계시다가 모두가 돌아가시자 시댁 식구들은 구석 자리에 모여 서로 웅성거리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길래 남편과 함께 가까이 다가가 확인을 하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을 다물지도 못할 만큼 충격을 받았었어요. 저희 부모님 장례식장에 왜 많은 분들이 와서 조의를 표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옥자는 나보고 온 건데 왜 당신이 가져가는 건데? 당장 이리 내놓지 못해요? 당신 지인분들 것만 가지고 가라니까.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돈 좀 만져보네. 당신 친구인 건 알겠는데 나도 옥자 씨한테 문자 보낸 거 같은데. 이거 봐봐. 나도 연락했잖아. 당신 얼굴 보고 온 건지 아니면 내가 연락해서 온 건지 그것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옥자 씨가 그래도 좀 살아서 그런지 꽤 많이 넣어놨네. 거기에서 10만 원만 놔주면 안 될까? 이번에 등산복 좀 좋은 걸로 하나 장만하고 싶은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 큰며느리는 시애비한테 용돈 챙겨줄 생각 없는 거니? 너도 지인분들이 만만찮게 온 것 같던데. 아버님, 오늘 들어온 돈은 각자 가지기로 했었잖아요. 이렇게 돈 들어오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얼마나 된다고 여기서까지 뺏으려 하시는 거예요? 매달 용돈 드리잖아요. 어머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저는 이 돈 보태서 안마 의자 하나 살 거라고요. 집에서 부업하는데 온몸이 쑤신다니까요. 당신은 얼마나 들어왔어? 나는 생각보다 몇 명 오지 않아서 금액이 많지는 않네. 오래간만에 낚싯대 좀 몇 개 사려고 했는데 덕도 없겠다. 엄마, 저 돈 좀 주시면 안 돼요? 네가 나한테 돈을 줘야지. 엄마가 너한테 돈을 줄 나이니? 여태까지 뒷바라지 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집에 낚싯대도 많은데 뭐하러 또 사겠다는 거야? 엄마 해외여행 좀 다녀오게. 그 돈 엄마한테 줘라. 이럴 때 효도하는 거지. 언제 하려고? 맨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효도 좀 해보라고. 다들 여기서 뭐 하세요? 갑자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뭐 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이게 목적이었어요? 세상 떠나신 장인 장모님을 이용해서 돈을 받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거냐고요. 그 돈들 도로다 넣어두세요. 여기에서 먹고 마신 음식들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어떻게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다들 이 모양인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얼마나 나왔다고 그래? 그 정도는 너희 보고 온 사람들의 조의금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잖아.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되는 법이야. 돈 들어올 곳이 생겼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야 있겠어? 한 사람만 세상 떠났다면 오지도 않았겠지만 너희 사돈이 두 분 다 세상을 떠났으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주려고 찾아온 거다. 와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리고 사돈 두 분 생전에 우리랑 아는 지인분들 같이 동반여행도 가고 식사도 가끔 했어서 다리 건너 아시는 분들이라 어려운 발걸음 하신 거야. 우리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볼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집으로 가서 해결 보자고. 저는 시댁 식구들의 생각 없는 행동들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 주저앉아 그 모습들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고,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밀치면서 각자 나눈 조의금을 뺏으려고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시부가 남편을 밀치면서 제지를 했고,
시댁 식구들은 급하게 장례식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장례를 이용해 돈 벌 생각을 한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인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부모님의 합동 장례가 끝이 나면 두 번 다시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의 장례를 힘겹게 끝을 낼 수 있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과의 연락은 전부 차단했어요. 앞으로 어떠한 도움을 요청한다 해도 조금도 도와주지 않을 생각이었죠. 시댁 식구들 또한 저희 부부에게 더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부모님이 세상 떠나신 지 2년이 넘어가는데도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부모님과 함께했던 동네만 지나쳐도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정도로 시간은 더 필요했어요.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와서 그런지 저처럼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었어요. 아이들도 하루가 다르게 자랐고, 그래도 가족끼리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저만 바라보면서 살아오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보낸 슬픔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는 없었죠. 이런 삶을 유지해 오면서 사는 동안 저희는 체인점도 몇 개 오픈하게 되었고, 안정적으로 가게 운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오픈한 가게에서 연락이 왔고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가족이라면서 음식을 무상으로 가져가려는 손님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사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바꿔달라고 하자 수화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다름 아닌 아주버님과 형님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처음 듣게 된 목소리였죠.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이제 막 오픈한 가게에 안 좋은 소문이 돌면 안 되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을 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오픈한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냐고 물어보았죠. 재수 씨, 오래간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 동네에 체인점을 냈으면 먼저 연락을 줬어야죠. 한잔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재수 씨 가게가 딱 보이길래 너무 놀라서 들어와 보니까 알고 보니 체인점이더라고요. 요즘 상당히 잘 나가나 봐요. 저희는 매일이 아주 죽을 맛인데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아요. 맨날 술 생각나면 여기 와서 먹어도 되는 거죠. 가족이니까 여기에 있는 음식들은 전부 무상으로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와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 여기서 재수씨 가게를 보게 될지는 정말 몰랐네요. 그런데 이 사장이 내가 가족이라고 했는데도 음식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을 들었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몇 개 더 시켜 먹는 게 좋겠네.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죠? 나도 할 말이 있으니까 좀 바꿔줘 봐봐. 여보세요? 동서, 나야.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지? 요즘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면 안 될까? 우리가 생활이 많이 힘들거든. 그래서 살 길이 막막한데 오래간만에 통화한 김에 우리 좀 도와줘.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잖아.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다고. 일단 그런 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막 오픈한 가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지 말고 나오세요. 제가 사장님한테는 좋게 말씀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동서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언제 다시 연락 줄 건데? 나 내일부터 여기 와서 일하면 되는 거야? 미리 돈부터 당겨주면 안 될까? 갑작스럽게 연락을 하게 된 형님네외는 어이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죠. 둘 다 술에 취해서 혀까지 꼬여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길래 일단 대충 둘러대고 돌려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을 남편도 듣게 되었고 저희는 다음날 새로 오픈한 가게로 출근을 했어요. 그렇게 장사 준비를 도와주고 있는데 전날에 저와 통화한 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는지 형님네외가 가게 문을 열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또다시 마주하게 된 시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끈질긴 인연 때문에 너무 짜증이 몰려왔어요. 좋은 기억도 없고 그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온갖 상처를 받았던 저는 그 사람들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없었죠. 저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시모가 갑자기 양파를 걷어붙이더니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사장님은 당황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제가 나오시라고 했는데도 시모는 주방에서 사장님이 만들던 음식을 대신하고 있었죠. 일단 나오시라고 했잖아요. 왜 제 말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창 가게 오픈 준비해야 되는데 이러시면 방해만 된다고요. 그만 좀 나오세요. 어제 나랑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 나 오늘부터 여기에서 일하기로 했잖아. 내가 힘들까봐 아버님 어머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거든. 가게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신없고 포장 주문 손님들도 많다며. 그럼 일손이 부족할 거 아니야. 여기 직원 몇 명으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잖아. 그 대신 우리 부부랑 아버님 어머님 월급까지 신경 써줘야 되는 거 알지? 이래서 가족이 있어야 되는 거야. 힘들 때 항상 옆에서 도와주잖아. 우리와 그동안 얼굴 안 본 사이에 동서가 많이 힘들었는지 살이 아주 쏙 빠졌네. 몸도 고생, 마음도 고생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전부 다 얘기해.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일단 테이블부터 닦아야 되겠지? 이 가게는 배달 위주라서 그런지 홀에는 테이블이 몇 개 없네. 남의 가게에 무작정 들어와서 행패 부리지 말고 그만들 나가주세요. 가족이면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억지를 부려도 되는 거예요? 경찰이라도 부를까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일하는 거 보고 결정해라. 그럼 되는 거 아니니? 아들, 너는 도대체 누구 편인 거야? 내가 남도 아니고 너를 낳아준 엄마인데 계속 매몰차게 행동할 거니? 엄마가 전부 치는 건 기가 막히게 하는 거 알지? 주방은 내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너희들은 재료나 다듬고 홀 청소나 좀 해라.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사장님, 새로 고용한 직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제대로 굴려주세요. 그리고 채용을 할지 안 할지 그건 제가 생각해 볼게요. 사장님은 당황한 얼굴로 시댁 식구들에게 일거리를 제시해 주셨고 저는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냐며 물어보길래 시댁 식구들이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고 전했어요. 그렇게 한 3시간 정도 지나자 처음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와 다르게 계속 제 눈치를 보면서 불만 섞인 표정으로 가게 일을 도와주길래 무슨 문제가 있냐며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자 주방에 있던 시모가 언제까지 서서 전을 부쳐야 하냐고
뒤집개를 집어 던지셨습니다. 저는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던진 뒤집개를 다시 주워들어 시모에게 건네드렸어요. 돈을 벌려고 왔으면 똑바로 일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돈을 줄 수 없다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툴툴거리면서 다시 뒤집개를 집어 들었습니다. 저는 시모 옆에서 묵묵히 음식 만드는 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한번 뒤집개를 던져 버리시더니 가게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면서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꼴값 그만 떨고 제가닥 전이나 붙여라. 시애미가 힘들게 땀 흘리면서 이 짓을 왜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용돈을 받으러 온 거지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다. 지금 남의 가게에 함부로 들어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을 누가 이렇게 형편없이 붙이라고 했어요. 정성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일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서 돈은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만드신 전들 전부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저희가 적자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가게 주인은 제가 아니라 이분이세요. 남의 가게에 함부로 들어오시면 그건 영업 방해죄인 거 아시죠? 가족이라고 해서 공과 사도 구분 못하시면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은 감수하셔야죠. 일하실 생각도 없으신 것 같으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열심히 붙이신 저는 가져가셔도 돼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거라도 가져가셔서 밥 반찬으로 드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할 말 다 끝난 것 같으니까 그만 나가주시죠.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모는 갑자기 던져버리셨던 뒤집개를 들어 제 뺨을 올려 치셨어요. 너무 화가 난 저도 이 아줌씨가 미쳤나라고 하며 시모가 들고 있던 뒤집개를 빼서 시모의 뺨을 내려쳤죠. 그리고 남편한테 당장 경찰에 영업방해죄로 신고해달라니까 시모는 그동안 많이 참았다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대셨습니다. 저도 질세라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에서 난리를 치게 되었죠. 남자들이 저와 시모를 겨우 뜯어 말렸고 형님은 흥분해 있는 시모를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시모가 분이 안 풀리셨는지 오늘 날 잡았다면서 싱크대에 있던 손잡이 달린 바가지를 들어 펄펄 끓는 튀긴 기름을 한가득 퍼올렸어요. 남편은 크게 다칠지도 모른다면서 내려놓으라고 했지만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죠. 제가 시모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자 두 번 다시 앞을 못 보게 할 줄 알라며 바가지에 담겨있던 기름을 뿌리려는 순간 미끄러운 바닥에 중심을 잡지 못한 시모는 들어 올렸던 바가지를 하늘 높이 들어 올렸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버티면서 한쪽 팔로 형님의 손을 잡아 끄는 순간 줄줄이 넘어지면서 주방에 있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 기름이 한가득 쏟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펄펄 끓고 있던 기름이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의 얼굴에 닿는 순간 치익거리며 피부가 익는 소리와 함께 모두들 비명을 질렀어요. 그 사이 경찰들이 가게로 들어왔고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된 경찰은 서둘러 119에 신고를 해서 시댁 식구들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려드리기 위해 가게 내부에 있던 CCTV를 보여준 뒤 전부 다 설명을 해줬죠. 저희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경찰분들은 시댁 식구들이 치료가 끝나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어질러진 가게를 전부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피해를 입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 사과를 드린 뒤 피해 보상금을 따로 챙겨 드렸어요. 그렇게 가게의 일을 정리한 다음 남편과 함께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고 이미 치료가 끝났는지 병실로 옮겨졌길래 들어가 시댁 식구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생각보다 심각해진 상황에 저는 인상이 찌푸려지고 말았습니다. 제일 심각한 건 시모와 형님이었어요. 시모는 두 눈꺼풀에 화상을 입어 앞을 볼 수 없게 붕대를 감고 있었고 형님은 머리와 이마 쪽에 화상을 입어 머리카락도 듬성듬성 빠진 상태로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주버님과 시부가 누워 계셨는데 목 쪽과 몸에 화상을 입은 상황이었죠. 기막힌 광경에 남편도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괴로움의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옆에 계셨던 의사는 치료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다며 시모와 형님은 6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해야 될지도 모른다며 시모는 실명까지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죠. 시모는 의사의 말을 들었는지 흐느끼며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 마음을 곱게 쓰셔야죠. 도대체 이게 하루아침에 무슨 상황이에요? 저희가 자초한 일이 아니니 도와주지 않을 거고 치료비 또한 알아서들 해결하세요. 당신들의 욕심이 결국 화를 부른 거니 모든 걸 본인들이 감당하셔야죠. 저와 이 사람한테 그동안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과거를 되돌아보시며 치료 기간 동안 뉘우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시부와 아주버님은 몸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입은 살아있으셔서 참회를 하시는 말보단 가족들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시댁 식구들에게 조금도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저는 사상 초유의 복수를 시작할까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와 형님은 더욱더 힘들어질 테고 시부와 아주버님 또한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저는 과거에 받았던 아픈 기억들 때문에 일절 도움을 주지 않으려고요. 땅을 치며 눈물을 쏟아내도 제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함께 앞으로 있게 될 날들에 대해 지혜롭게 행동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현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견을 주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불행이 아닌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 밑에서 도매시장 일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희 집안 얘기를 꺼내게 된 이유는 남편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3년 전에 남편이 어느 날 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는 말을 하면서부터 제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두냐고 물어보니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너무 몰라주는 회사에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퇴사하겠다는 건 저희 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길 바랐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부모님 밑에서 도매시장 일을 하기 때문에 굶게 될 일은 없지 않냐며 공무원 시험이나 보겠다고 일방적인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남편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지 않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건 저에게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었죠. 회사 생활이 힘들다는 남편을 억지로 출근시켜봤자
해결되는 것도 없을 테고 집안 분위기만 험악해질 것 같아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과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남편이 하겠다는 공무원이 될 수 있게 뒤에서 지원해주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 뒤 남편은 정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공무원을 하겠다며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퇴사하자마자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 사더니 아예 할 생각이 없는 거야? 집안 꼴은 이게 뭐야? 나도 계획이 있으니까 보채지 말고 기다려봐. 그동안 내가 제대로 쉰 적이 있었어? 고생한 만큼 며칠 좀 쉬겠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쉬겠다고 해서 내가 언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 있어? 도대체 언제 체력이 회복되는 건데? 벌써 3달이나 지났다고. 당신은 집안의 가장이잖아. 얼마 쉬지도 않았는데 엄청 뭐라고 그러네. 당신은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쉬고 있으니까 그게 꼴 보기 싫어서 그런 말 하는 거지? 준비하면 되잖아. 나는 여태껏 쉰 적이나 있었어? 집안 꼴은 이게 뭐야? 정말 쓰레기장이잖아. 먹은 건 그때그때 치우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청소기 한 번 돌리지도 않고 설거지거리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내가 잔소리를 안 하게 생겼어? 애는 저렇게 방치해두고 당신이 퇴사하고 지금까지 해놓은 짓을 한번 보라고. 그렇다고 당신이 애를 봐주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아침 일찍 유치원 보내면 당신이 데려와서 아이랑도 놀아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줘야지. 애는 혼자 방치해놓고 제대로 된 육아도 못하고 있잖아.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다시 회사로 출근해. 나는 당신이 정말 철저하게 계획해서 준비하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일하는데 나는 집에서 쉬고 있으니 그게 꼴 보기 싫었던 거네. 부모님 밑에서 돈 좀 번다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당신이 오늘 나한테 했던 행동 내가 전부 다 기억할 거고 나중에 분명 후회할 날이 올 거야. 집안의 가장을 무시해도 정도껏 해야지.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남편의 행동은 저를 너무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퇴사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던 남편이 그새 마음이 바뀌어서는 그동안 고생했으니 조금만 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꺼냈는데 그게 3달이나 지나가 버렸었죠. 솔직히 집안 꼴이 너무 심각해서 저도 짜증이 났던 거였어요. 집에서 쉬고 있으면 밖에서 고생하고 있는 저를 위해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저를 골탕 먹이려는 것처럼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5살 된 아이까지 함께 집안을 어지럽히다 보니 맨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안 청소부터 싹 다 해야만 했었죠. 이게 하루 이틀이면 그래도 참고 그냥 넘어가겠는데 3달이라는 90일의 시간 동안 남편이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집안을 제가 치워야만 했습니다. 아이가 있다 보니 부모님보다 조금 늦게 출근해서 유치원 보내고 저녁 7시나 돼서야 들어가는데 남편은 그 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 있었죠. 집에 들어오면 야근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러니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거실 테이블에는 맥주랑 과자 부스러기들이 널브러져 있고 주방에는 설거지를 해야 될 식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선 물도 안 뿌려놨는지 전부 음식물들이 달라붙어 말라비틀어져 있는데 더 이상 참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소리 했는데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잔소리 했다고 되려 저를 보며 더 크게 화를 내고 있었네요. 퇴사하기 전에도 항상 불안하긴 했었어요. 매사에 워낙
끊임없는 불만을 늘어놓고 있었고,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다는 말을 밥 먹듯이 했었죠. 자기의 직업을 만족해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도 부모님을 따라 도매 시장에서 일을 하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 했었지만,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 묵묵히 일을 해왔었는데, 남편은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했었네요. 이런 남자였다는 걸 결혼하기 전에 알았다면 당연히 거들떠도 안 봤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남자이고 아이까지 있으니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남편을 뒤에서 이끌어왔던 거였고,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하길래 그래도 남편이니까 믿고 기다려 준 거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조금의 희망도 보여주지 않았네요. 이런 실망들이 점점 쌓이게 되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고, 지속적인 결혼 생활에서 불안한 마음만 더 커지게 되었어요. 결국 제가 가진 고민을 시댁에 갔을 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선 이 방법이 최선일 거라 생각했던 거죠. 이 말이 사실이냐? 네가 집안의 가장 아니야? 결혼 안 한 총각도 아니면서 석 달이나 집에 처박혀서 과자만 까먹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니? 이왕 쉬는 거 푹 쉬다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했던 거죠.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당신은 분위기 좋은 식사 자리에서 꼭 그 얘기를 꺼내야 돼? 당신이 하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서 아버님 어머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내가 이런 말을 꺼내놓기 전에 당신이 먼저 나한테 믿음을 보여줬어야지. 적은 나이도 아니고 내일 모레면 40이 넘어가면서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야? 동은이 너 언제까지 이럴 작정이야? 어떤 상황인지 내 귀에 들린 이상 이대로는 그냥 못 지나가겠다. 공무원 시험 본다고 했지? 올해 안에 합격 못하면 그땐 너 짐 싸서 며느리 집에서 나갈 생각해라. 등 따시고 돈 벌어다 주는 마누라가 있으니까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은데 이번 연도 안에 합격 못하면 길거리에 내쫓겨날 줄 알아? 장난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거야. 같은 남자로서 내가 다 창피하다. 시부의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그날 이후 집에 들어와 투덜거리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집안 청소도 억지로 하는 게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도움은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뒤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줬고 좋은 결과를 하루빨리 가져오길 기대했지만 남편이 준비하고 있던 7급 공무원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부가 정해놓으신 기간 안에 성과를 거두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남편은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저는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놀고 먹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였죠.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진 남편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날 이후부터 갑자기 시험에 매진하게 되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실패에 점점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죠.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걸 보여주려고 계속해서 시간을 태웠습니다.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집중하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봐왔던 저는 왠지 모를 좋은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야 남편도 정신을 차린 것 같아 보였죠. 가정을 위해 뭐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고
저희도 노력만 하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정말 많은 노력 끝에 3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되었고 7급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14시간 동안 일을 해오면서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왔었는데 7급 공무원 합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동안의 고생들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네요. 힘들게 공무원이 된 만큼 남편의 인생에 마지막 직업이 되길 간절히 바랬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공무원이 된 이후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했었는데 잠깐 아이를 데리고 남편과 외출을 할라 치면 상당히 껄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나가게 되면 저와 거리를 두며 걸었고 주변의 시선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었네요.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집에 들어와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다는 말이 자기는 7급 공무원인데 저는 도매시장에서 비린내 나게 생선이나 취급한다고 혹시라도 같은 동료 사람들과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제 몸에서 나는 생선 비린내 냄새가 자신의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는 말이었네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 몸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서 같이 다니는 게 창피하다는 거야? 나는 도매시장에서 일을 하는데 당신은 정장 입고 일하는 공무원이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어떻게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어? 내가 그동안 당신 뒤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는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솔직히 노력은 내가 했지. 당신이 한 건 아니잖아. 공무원이 되려고 공부한 건 나지. 당신이 대신 해준 것도 아니면서 엄청 대단한 일 해준 것처럼 말하네. 생각을 해봐. 내가 시청 공무원인데 하루에 시청에 다녀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다고. 그런데 거기서 나를 알아보는 분들이 인사라도 한다면 당신이 내 옆에 있어봐. 생선 썩은 냄새 같은 게 당신 몸에서 풍기는데 내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 전 직장은 아는 사람들이랑 마주칠 일도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완전 상황이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앞으로는 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부턴 세탁기 돌릴 때 따로 분리해서 빨래 해줬으면 좋겠어. 당신 옷에서 나는 냄새가 내 셔츠에서도 나는 것 같거든? 내 말에 기분 나빠하지 말고 최대한 서로 맞춰 가자는 거야. 우리 집안 이미지가 안 좋은 것보단 낫잖아? 앞으로 신경 좀 써주고. 저번에 당신 은별이 데리고 우리 회사 앞에서 기다렸었지? 그런 짓 좀 하지 마.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안 좋은 말들도 들리기 마련이라고. 그냥 웬만하면 집에서 얼굴 보는 걸로 하자. 내가 그렇게 창피해? 당신은 남들 시선이 더 중요한가 봐. 방금 한 말 들어보니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겠네.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2번 다시 당신 옆에 붙어있지 않을 거고 회사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을게. 남들이 보면 당신이 무슨 변호사나 검사 정도 되는 줄 알겠다.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고 그동안 저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서운했었어요. 저는 그날 화장실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냈고 샤워를 할 때 타월로 온몸을 박박 긁었네요. 그 전에는 몰랐는데 제 몸에서 비린내가 난다는 남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남들을 의식하게 되었고 제 몸에서 비린내가 나서 사람들이 저와 거리를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공무원으로 만들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아픔들이 있고 난 이후부턴 남편과도 거리를 두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집에 와서도 서로 차단하며 지내왔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 감정도 들지 않는지 아예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요.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우울증까지 오고야 말았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부모님께 당분간 쉬고 싶다며 한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근하고 이런 저를 보며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닌 오히려 더 악담을 퍼붓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제가 일어날 수 없게 만들었네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게 되니까 일하기 싫어서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지? 3년 전에 내가 했던 행동이랑 똑같이 하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니까 신경 꺼줬으면 좋겠는데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 나는 지금 당신이랑 말장난할 기분이 아니야. 왜? 나는 이런 말 하면 안 돼? 내가 돈 벌어오니까 당신도 이제 쉬고 싶은 거잖아. 안 그럼 갑자기 집에만 있을 이유가 없지. 아무리 생각해도 핑계댈 게 없지. 그만 좀 하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된 건 전부 다 당신 때문이잖아. 나한테 온갖 상처 다 줘서 무너지게 만들어 놓고 미안한 생각은 조금도 없는 거야? 당신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솔직하게 얘기한 것뿐인데 몸에서 생선 비린내 나는 건 당신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누굴 탓하겠어? 그동안 말을 안 했지만 당신이랑 어딜 가더라도 나는 단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 앞으로도 내 인생에 걸림돌만 되어주겠지.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당신이 원하는 대답이 뭐냐고. 나는 뭐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줄 알아? 살면서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해준 적도 없었으면서 당신은 여태까지 나한테 엄청 잘해줬었다고 말하는 것 같다. 이제 공무원도 됐겠다. 나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내가 얘기했지? 당신이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곧 그날이 멀지 않았어. 언제까지 이런 지긋지긋한 인생을 버티면서 살 줄 알았는데? 조만간 큰 선물 하나 준비해서 줄 테니까 기대해도 좋을 거야. 우리 인생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나도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좀 살아봐야 하지 않겠소? 남편은 저와의 삶을 후회한다면서 많은 상처를 안겨주었고 온갖 막말을 퍼부은 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지막에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저와 함께 하고 싶지 않다고 이혼 서류를 건네주려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단물 다 빨아먹었으니 더 이상 제가 필요 없다고 느끼고 있었는지 남편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것 같아 보였네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그동안 남편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모든 걸 쏟아 부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항상 창피하고 도매시장에서 생선이나 파는 하찮은 여자로만 보고 있었네요. 저도 이런 사람을 붙잡고 사느니 하루빨리 정리하고 제 살 길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부모님께 이 사실을 전부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많이 놀라셨는지 남편의 행동에 대해 큰 실망을 하셨고 아빠는 시부께 따로 연락을 취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양가 집안이 한자리에 모여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네요.
너 제정신이야? 갑자기 무슨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그동안 며느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뻔히 알면서 공무원이 됐다고 이젠 걷어차겠다는 거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 사람이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나요? 그리고 나랑 이혼할 거면 조용하게 처리하면 되는 거지. 꼭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 당신이 생각 없는 여자인 건 내가 잘 알고 있었지만 정말 실망이네. 제가 이러니까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네가 어떻게 내 딸한테 그럴 수 있어? 아침 일찍 도매시장 나와서 힘들게 집 나르며 하루 14시간 코박 일해서 생선 팔아 벌어모은 돈으로 자네 공무원 시험 치르는데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었고 그 시간이 3년이었다고. 자네도 시험에 합격하려고 고생을 했겠지만 뒤에서 내 딸도 그만큼 혼자서 집안의 가장 역할까지 하며 많은 노력을 했었다고. 그런데 그런 내 딸한테 같이 다니기가 창피하고 생선 비린내 나니까 회사에도 오지 말라고 했다며? 그때 이후로 내 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도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맞는 사실을 거짓으로 말하긴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속에 있던 말을 털어놓은 것 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평소에는 이 사람 혼자 있어서 그래도 참을만 했는데 오늘은 세 분이 함께 계시니까 비린내가 더 진동을 하는 것 같네요. 아버지는 이런 자리를 꼭 만드셔야 했어요? 시청에 결혼 안 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공무원끼리 결혼하면 안정적인 생활에 삶의 질도 훨씬 향상된다고요. 남들이 저를 얼마나 부럽게 쳐다보겠어요? 말 나온 김에 이번에 이 사람이랑 이혼하고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여자 한 명 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기회인 만큼 제가 조만간 소개해 드릴 테니 자리 한번 만들어 주세요. 도매시장에서 생선 파는 여자보다 시청에서 공무원 일을 하는 여자가 아버지 어머니도 훨씬 마음에 들잖아요. 제 말에 두 분도 이제 그만 좀 솔직해지세요. 말 나온 김에 당신이 가지고 온 거 꺼내봐. 아까 보니까 식당에 들어오기 전에 이혼 서류 가방에 넣었다 뺐다 반복하더니만. 내가 뒤에서 다 지켜봤는데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이혼 서류 꺼내라니까. 오늘 도장 찍고 내일 당장 이혼하러 가면 되는 거잖아. 합의 이혼할 거지? 자네 정말 끝까지 가려고 작정한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서로에게 상처뿐이라고. 왜 이 자리를 만든지 모르는 거 아니면서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지? 죄송합니다. 이놈이 나이만 먹었지 아직까지도 철이 들지 않았네요. 자식을 잘못 키운 제 탓입니다.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 자리에 앉아보세요. 아버님, 저 이제 그만할게요. 저도 지금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 더 이상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각자 인생 가는 게 모두가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같아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고 제 삶을 찾고 싶어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가방에 있던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고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둘러 서류에 작성을 한 다음 도장을 찍었고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했던 발언은 너무 지나쳤었고 이미 실망할 것도 남아있지 않아 가만두지 않겠다며 남편의 멱살을 잡은 아빠와 엄마를 모시고 식당을 빠져나왔네요. 부모님과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다음날 남편과 이혼 서류 제출하기 위해
남편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공무원 직원분들과 함께 걸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앞에 서 있자 직원분들이 저를 보며 누구냐고 물어보는 말에 남편이 뱉은 한마디는 우리 집 애완견 돌봄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사이니까 대우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지 입을 함부로 놀렸고 제가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하자 남편은 시간이 없으니 서둘러 서류 제출하러 다녀오자며 제 팔을 잡고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멀리에서 지켜보고 계셨는지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을 보며 화를 내셨고 제 팔을 잡고 있던 손을 당장 놓지 못하겠냐며 무언가를 끌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가지고 온 아이스박스의 뚜껑을 열더니 안에 있던 내용물을 남편의 머리에 전부 쏟아 부었습니다. 안에는 생선들을 손질하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들이었고 뒤이어 시부모님께서도 아빠의 행동을 따라 남아있는 아이스박스를 들어 남편의 얼굴에 전부 부어버렸네요.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비명을 질렀고 온몸에서는 생선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사돈댁에 가서 일손을 돕고 왔다. 너는 그동안 며느리가 일하는 도매시장 가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한 번도 확인 안 해봤지? 여기에 있는 생선은 전부 오전에만 손질한 양이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최대한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얼굴에는 생선 비닐들이 사정없이 튀고 처음 해본 일이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손질하는 게 쉽지 않더구나. 그런 일을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너 뒷바라지 한다고 불평불만 늘어놓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너는 꼴랑 7급 공무원 됐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면서 내 딸 같은 며느리 보고 창피하다는 말이 나와? 설마 했는데 정말 이혼까지 갈 작정이었던 거니? 네가 그동안 공무원이 되기 위해 먹고 싸고 했던 돈들 전부 다 토해내고 공무원증 반납하고 와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다시는 엄마 아빠 얼굴 볼 생각 말고 너 인생 알아서 잘 살아봐. 그 잘난 7급 공무원 평생 끼고 잘 살아보라고. 나중에 며느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너는 우리 집안 가문의 수치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쓰레기였던 거야. 시모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고 마지막 남아있던 아이스박스의 뚜껑을 열어 시모는 남편의 얼굴에 생선을 손질하고 남은 찌꺼기를 전부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곤 조금의 미련도 없이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에게 등을 돌리셨네요. 부모님께서는 저를 데리고 합의 이혼이 아닌 이혼 소송으로 그동안 제가 뒤에서 힘들게 지원했던 것들과 정신적으로 받았던 부분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께서도 남편이 아닌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남편이 감당해야 될 무게를 더 늘려 주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동안 저에게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다시 해줘야만 했네요. 그리고 이런 사실이 주변에 소문이 나면서부터 남편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버티지 못하고 자의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힘들게 뒷바라지에서 공무원 시켜줬는데 그런 고마움을 모르는 남편이 인간 쓰레기라는 이미지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각인이 되어버려 직원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게 되었네요. 이미지를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남편이
그런 생활을 버텨내지 못하고 결국 회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시부모님께서도 남편을 받아주지 않자 다른 지역에서 공무원 생활을 다시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금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타 지역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겠지만 분명 또다시 그 성격이 다시 나타나게 되겠죠.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소중한 제 인생을 되찾은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론 그 사람과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시부모님께서는 저와 남편이 이혼은 했지만 손주 때문에 저와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어 하십니다. 앞으로 저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싶네요. 앞으로 제 삶의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